가정을 살필 어른이 없거나 혹은 그 어른이 아파서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하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까지 공식 통계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누군가한테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예고를 하고 아프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가정 속의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큰 폭음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빠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발작을 하고 있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어머니께서는 2017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셨고 그로 인해 와상 환자가 되셨습니다. 병원 내에는 저와 같은 또래 돌봄 보호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지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다른 청년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가족 돌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생계, 주거, 그리고 간병으로 또 의료까지 이런 삼중의 고통이 있는데 주 소득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이면서 20살이면서 대학생인 신분을 유지하기에 그 소득이 별만치 않았어요. 의료비가 지금도 많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또 외동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돌봄을 감당하다 보면 본인의 삶을 뒤로 밀어요. 이 청년들이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뭐 학업, 진로 탐색의 기회,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는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영대학원 나와서 약간 MBA 밟고 이런 걸 좀 꿈을 꿨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이제 제가 돌봐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준비 시기를 돌봄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소진하면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2021년에)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한 청년이 종속살인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굶어 죽게 한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치료비 감당이 어려워 지난 4월 하순 퇴원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는 뭐 아동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뭐 어른식복지 정확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적절한 그 칸막이 안에서 들어가야 될 복지 서비스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효자다, 효녀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던 우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효자 효녀라는 프레임이 돌보면 착한 아이예요. 근데 돌보지 않으면 나쁜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프레임 자체가 아이들에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정책의 어떤 특별한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아, 내가 가족 돌봄 청년이나 청소년 당사자이구나를 알게 되는 인식의 전환도 있고 청년들이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초기에는 뭐 일반 시민 대상으로든 청년 대상으로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든 인식 확대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2022년도에 가족 돌봄 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22년, 23년도에는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가족 돌봄 청년들이 서울에만 900명 정도 된다는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8월에 저희 재단에 전담기구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전담팀이 설치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사업화가 된 거죠. 2023년 8월 1일 서울시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 청년 전담기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이들 또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딜 청년들입니다. 또래들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할 최소한의 여유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는 그 서울시 복지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족돌봄 청년들의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가족돌봄 상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등록 처리를 하게 돼요. 그 등록 이후에는 본인의 돌봄 상황이나 본인의 욕구에 맞는 개인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가족돌봄 청년 정책정보 한 곳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족돌봄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들을 상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청년들이 생각보다 그 낙인감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소득인 게 밝혀질까 봐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도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 이 이름 자체도 되게 무겁고 낙인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WAY라는 WAY 그 애칭으로 좀 지어서 저희 사업을 불러보자라고 결정을 했고 사업의 로고나 마스코트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가족돌봄 청년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해요. 저희 뭐 굿즈나 이런 거 배포할 때도 거의 뭐 품절돼서 뭐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저희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민관 협력이 있겠습니다. 최근 6월 초에 6개 기관과 신규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자산 및 금융 교육, 심리 상담,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서울시와 협약된 후원기관들의 자원을 연계해서 심리상담, 건강검진, 문화공연, 노트북과 같은 현물 지원이나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 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현금 자원들이 민간기관 협력을 통해서 연계가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되게 다양한 재단들이랑 교류를 해주셔가지고 의료비가 저한테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셨어야 돼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빠 돌보면 막 9일 밤도 막 새고 저를 돌볼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그냥 나를 돌아볼 시간, 내 몸 상태는 어떻지 이렇게 체크해 볼 시간이 없었는데 덕분에 좀 이렇게 한번 건강도 챙겨보게 됐고 그 이후로도 뭔가 영양제를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저한테 조금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사자들 네트워크 모임인 영케미라는 게 있는데 이 영케미는 청년들이 모여서 내가 힘들었어 이런 거 공유하는 거를 또 넘어서서 돌봄 경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성공 경험을 저희가 주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케미 활동을 통해서 가족돌봄 청년이 사업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세상이 이럴까? 왜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이제 정보가 있으면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영케미 친구들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중에 이제 34세 이하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만 34세에서 나는 이제 끝나니까 내년부터가 좀 막막하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케미만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 정책 제안할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가족돌봄 청년의 나이를 39세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만장일치의 정책이 나왔고요. 올해부터는 39살까지로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방향으로 삼고 있는 건 발굴부터 지원, 연계까지 지역 내에서 조금 더 보듬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조금 방향을 삼고 최대한 많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게 앞으로 우리 사회 정책들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 돌봄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발굴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사실 발굴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올해도 꾸준히 한 월 40명 정도는 저희 서울복지 포털을 통해서 저희 등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저희가 듣고 있어요. 지원이 없었다라면 제가 취업을 아직까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립운동 청년이 되지 않았을까. 제 미래는 꿈도 못 꾸고 그러다 청년 시기를 놓치고 그러다 중장년이 되고 그러다 돌봄대생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의 이제 돌봄 끝났구나.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저 마시고 저희 서울시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돌봄의 짐을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돌봄의 길을 서울시 복지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화이팅! 지원 받는 거에 모든 청년 친구들이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겁먹거나 낙인을 겪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족돌봄 청년 정책이란 동행복지 정책의 끝판왕이다. 삶의 작은 위로이다. 권리이다. 꿈과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한 줄기의 빛이다.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다. 봄날의 햇살이다.